자, 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약간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셔야 되는 뭐 약간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실전이죠.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 단순경 비율에 대한 신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EU형이나 그러니까 유형이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에 따라서 신고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EU형이나 FU형, G유형, H유형으로 이제 안내됐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 안내 유형의 말들이 이제 한글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단순경 비율 유형이나 그 모두 체험 신고서로 안내되신 분들 중에 수정해가지고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이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단순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사업소득만 있으신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니면 그 근로소득이 있는데 3.3% 프리랜서 소득, 그러니까 사업소득이죠. 그것도. 그렇게 해가지고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있으신 복수소득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거고요. 이 외에도 이제 사업소득에다가 뭐 연금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복수로 있으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따라서 본인이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유형을 보시고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방법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 안내문이나 아니면 실제로 홈택스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안내가 돼 있을 거예요.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단순경 비율 이렇게 신고 안내가 돼 있을 테니까 뭐 이 경우에도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는 걸 선택하신다 그러면 그 간편장부 신고하는 방법을 시청하시면 되고요. 단순경 비율로 신고하신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내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단순경 비율로 신고하시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혹시라도 사업자분들 중에 장부를 작성해 가지고 적자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뭐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홈택스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달이 되면 이렇게 홈택스 첫째 화면에 뭐 여기저기에 종합소득세 신고 그 메뉴가 있어요. 여기 이제 신고 납부로 들어가셔가지고 종합소득세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로그인 하시면 왼쪽에 내비게이션 떠 있으니까 여기에 펼치기 하셔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혹은 밑에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도 종합소득세가 있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들어가시든지 간에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은 똑같이 이어지니까 뭐 선택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첫 번째 열리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여기 보시면 단순 경비율이 있잖아요. 요거 이제 모두 체험 신고하고 같이 있는데 여기 단순 경비율에 정기 신고로 들어가시는 게 원칙적인 방법이에요. 혹은 모두 체험 신고서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체험 신고서를 들어가시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신고서 제출하기 하고 신고서 수정하기 메뉴가 있는데 수정하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재작성, 새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여기 신고서 수정하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같은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고를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건 여기 들어가시기 전에 여기 있는 이 신고 도움 서비스예요. 이 신고 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내 상황과 그리고 내가 과거에 신고했던 내역 그리고 안내해야 되는 자료들, 그러니까 신고자가 참고해야 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들어가셔가지고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안내가 뜨거든요. 보시면 단순경비율 대상이고요.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 단순경비율 뭐 두 개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 이 중에서도 보시면 여기 신고 안내 자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 안내 자료를 들어가시면 내 수익금의 그 현황이 나와요. 첫 번째.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수익 금액이 얼마인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위에서 얘기했던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뭐가 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지금 사업소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이 있다고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공제할 때 참고 자료가 나오죠. 그래서 기납부세액이 얼마였었고 내가 1년 동안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가 얼마였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따가 신고를 하실 때 그 공제 항목에 넣게 되면 여기를 참고하셔가지고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밑에 이제 가산세가 있다 그러면 가산세도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여튼 그래서 첫 번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모든 신고가 그렇듯이 기본정보 입력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첫 단계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이제 새로 작성하기가 시작되거든요. 여기에 연락처, 그 다음에 뭐 장애인 여부 이런 것들 선택하신 다음에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 후 다음 이동으로 다음 화면을 넘어가면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러니까 소득 종류 선택이 제일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고정적으로 단순경 비율 간편장부 대상자가 들어와 있을 거고요. 우리는 이 중에 단순경 비율로 지금 신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크된 걸 보면 내 소득이 뭐 여기서는 지금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지금 다른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소득이 아닌데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 소득 종류 변경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선택 완료로 다시 나오시면 이제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선택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 사업소득만 체크하시면 근로소득에 대한 명세가 밑에 안 떠요. 이제 그러면 근로소득은 누락된 상태로 신고가 되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소득에 대한 선택이 끝나면 밑에 이제 사업소득 금액,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이런 수익 금액부터 이제 확정을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 금액 명세하고 근로소득 명세서 이렇게 떠요. 근데 뭐 다른 연금이나 뭐 기타 소득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또 뭐 똑같이 뜨겠죠? 그래서 보시고 일단 사업소득부터 확인을 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기본적으로 떠 있는 게 맞다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있는데 안 떠 있다 그러면 여기 사업장 추가 입력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 그 입력란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입력하셔가지고 추가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떠 있는데 금액이 다르다 그러면 수익금액 정정 삭제를 들어가셔가지고 이 수익금액을 변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근로소득에 대한 명세서도 마찬가지,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떠 있는데 안 떠 있다 그러면 추가 입력이고요. 그 다음에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택자를 수정해가지고 여기에 체크하신 다음에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일단 먼저 나와요. 위에서 지금 입력한 사업소득 금액하고 근로소득 금액을 합쳐가지고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입력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소득공제에서는 가장 먼저 인적공제부터 입력을 하죠. 기본적으로는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입력했던 내용을 불러오기를 하시면 편한데, 이게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인적공제 수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일단 여기 소득자 본인은 떠 있어요. 여기 보시면 150만 원 있죠? 소득자 본인은 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부양가족이 더 있다 그러면 인적공제 수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입력을 하는 화면이 이렇게 팝업창으로 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여기 떠 있고, 연말정산 했을 때 뭐 부양가족을 입력했다 그러면 아마 자동으로 불러올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부양가족들을 입력을 하시고 등록하기로 이 밑에다가 다 띄워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고령층이냐 70세 이상이냐 아니면 장애인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 다 체크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그 팝업창이 뜨면서 뭐 질문사항 몇 가지가 나와요. 그거 보시고 해당되시는 것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인적공제까지는 이제 끝이 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소득공제 금액들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득공제도 그렇고 세액공제도 그렇고, 지금 여기는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이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입력란도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소득공제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 소득공제란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 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일반적인 소득공제부터 입력을 하는데 여기에 보통 해당되시는 게 빈도수가 높은 게 이제 연금보험료겠죠. 국민연금.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여기에 떠 있다 그러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여기에 없다 그러면 아까 그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왔던 국민연금 그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 다른 금액을 입력을 해볼게요. 한번 이따가 오류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다른 금액을 일단 입력을 해놓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 소득공제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일반적으로 그 연말정산을 해보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연말정산에서의 있던 소득공제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특별소득공제, 그 밖에 소득공제 나눠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요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험료하고 신용카드를 예로 들어보면 이제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체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체크하셔가지고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에 이제 금액들이 뜨니까 그 금액을 보고 계산한 다음에 적용하기를 누르면 아까 그 바깥 화면에서 금액이 뜨게 되는 거죠. 뭐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불러오기를 하신 다음에 여기 숫자들이 쭉 불러오거든요. 내가 사용한 금액.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계산하기 적용하기 있으니까 이 금액을 확인하셔가지고 적용하기를 하시면 밖으로 나오면 여기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소득공제에 대한 란 입력은 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나서 확인하시면 과세 표준이 뜰 거고 거기에 이제 적용되는 세율이고요. 산출세까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은데 혹시라도 해당되시면 여기에 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도움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빈도수가 많은 건 아니니까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자 세액 감면란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뭐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거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30조에 나오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그러니까 뭐 청년층,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고령층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주죠. 요건 제 다른 영상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뭐 규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해당이 되시면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아마 직장인이셨다 그러면 이미 연말정산 할 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되면 이제 세액 감면까지는 끝나게 되는 거고, 이제는 세액 공제 명세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세액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세액 공제가 있고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는 근로소득자 세액 공제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건 나눠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먼저 보시면 제일 먼저 자녀 세액 공제가 나오죠. 요거는 위에 가장 먼저 인적 공제를 입력할 때 자녀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뜨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자녀를 입력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0으로 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연금계좌 세액 공제인데 요거는 일단 두고요. 그 밑으로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해당되시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표준세액 공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만 원을 그냥 해주죠. 다른 특별소득 공제나 특별세액 공제, 그러니까 뭐 의료비, 보험료, 뭐 월세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13만 원보다 적다 그러면 표준세액 공제 금액보다 적다 그러면 그거보다는 표준세액 공제를 그냥 적용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뭐 아직 미혼인 젊은 층의 경우에는 이런 그 특별세액 공제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을 부족하게 입력하느니 그런 것들은 0으로 두고 여기서 표준세액 공제만 입력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가 있는데 요거는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요거로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냥 불러오기 하면 다 따라서 들어오는데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가장 나중에 그래도 세금이 나와 있을 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연금계좌는 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세액 공제를 받느냐 아니면 나중에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느냐 그거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나중에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소득자 세액 공제란이 있는데 여기에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뭐 산출 근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으로 떠 있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특별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죠. 그리고 이제 의료비,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월세액 세액 공제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험료 입력한다 그러면 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불러오기 들어가셔가지고 체크를 하신 다음에 불러오기를 하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기 하면은 세액 공제액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적용하기를 하고 나오시면 그 바깥 화면에 이제 금액이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의 합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자동 조정됩니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게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근로소득 세액 공제에서 세액 공제 받는 항목은 근로소득에서만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잖아요. 따라서 세금 역시도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세금에서만 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사업소득에서 나오는 세금에서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근로소득 산출세액 안에서만 조정하겠다라는 거니까 요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보면은 여기에 12만 원이 원래는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33,000원 밖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메시지처럼 그렇게 적용이 된 거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근로소득자 세액공제까지도 기입이 끝나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밑에 결정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정세액을 확인하시고 요 결정세액이 결국에는 내 종합소득세 그 세금이에요. 근데 요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납부세액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당했던 세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여기에 입력을 하고 나면 최종 납부할 세액은 마이너스가 뜨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계산한 세액은 요만큼인데 기존에 납부한 세액은 이만큼이니까 결국에는 그 이만큼 낸 것 중에서 정해진 세금을 뺀 나머지는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뜨면 이게 환급을 받아야 되는 세액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가 뜨는 동시에 밑에 환급계좌 입력란이 떠요. 그럼 여기에다가 환급을 받을 내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신고서 작성하면은 끝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출하면 이동으로 가서 제출하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가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확인을 누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려면 취소를 누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눌러가지고 일단 메시지가 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잘못된 거가 뭔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신고 안내 검증을 했더니 국민연금 보험료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신고도움 서비스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신고서에 입력하신 금액이 다릅니다 라고 뜨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러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을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파악되고 있는 보험료하고 다르게 입력을 해봤어요. 오류, 경고 이런 문구를 안내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 입력을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신고서 오류 내역에 대해서 안내 멘트가 뜨게 되면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걸 들어가서 수정을 하고 넘어오시는 게 좋아요. 일단 대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화면으로 오게 되면 이제 신고서 제출하기 화면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보면 신고 유형은 단순 경비율로 정기 신고였고 기속 연도는 2022년도 기속이겠죠. 그리고 종합소득세에는 마이너스 환급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환급계좌는 이렇게 하니까 환급해 주세요라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는 거죠. 뭐 확인이 필요하시면 여기 상세 내역 펼치기를 눌러보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였고 결국엔 이렇게 계산이 돼가지고 내가 환급받을 세금은 혹은 납부할 세금은 요만큼이에요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확인하고 나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로 하는 건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은 아니죠. 신고를 하고 나면 제출하기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접수증이 뜨니까 확인하시고 환급이 아니라 만약에 납부할 세금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납부하기를 하시던 아니면 납부서를 출력하셔가지고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던 납부를 하셔야 돼요. 납부 역시도 5월 31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지금 세금 신고 여기서 세금 신고를 했는데 일단 신고가 끝나고 나면 신고 내역 조회로 들어오셔가지고 조회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이제 조회 내역이 내가 신고한 내역이 여기 이제 뜨거든요. 여기 뜨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이란 빨간색 버튼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 신고 이동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동을 하시면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함께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단순경비율로 안내받은 그 유형 받으신 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나고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린다고는 드렸는데 이게 모든 사업자의 모든 상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뭐 특수한 경우도 있으시다 보니까 혹시 뭐 신고하시다가 신고 방법에 대한 뭐 의문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최대한 드릴 거고요. 홈택스 시스템에서 가끔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류가 나거나 그거는 이제 홈택스의 상담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아마 저보다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